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야기약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에릭 토폴의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라는 책을 우리가 읽고 있죠. 지난 시간에 그 1부 얘기를 했고요. 오늘 2부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미래의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징조들은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미래의학의 풍경이라고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미래의학이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지금 그런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미래의학의 영토는 대체적으로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얘기가 아니라 다소 그 뜬구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명확한 어떤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의 그 패러다임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의 그 보건의료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에릭 토플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그 지금 현재 그 기존 의학계에서 상당히 성공한 심장 전문의이면서도 또한 이 특히 디지털 의학에 관련돼선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발언권이 있는 그런 양반입니다. 부제를 보세요. 몸과 삶의 문의들이라고 했어요. 몸과 삶의 문의들 그랬어요. 이 뭐 왼쪽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하이버학의 몸이잖아요. 왼쪽의 몸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봐야 될, 앞으로 미래의 의학이 바라보게 될 그런 몸의 모습은 오른쪽과 같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왼쪽 거를 저는 이게 육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정보체를 다루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어떤 그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정보들의 층위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층위들은 우리가 이 육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AI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알파고가 이 태도를 이겼지만 이게 어떤 알고리즘에서 정확히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계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뤄내고 있거든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해내고 있거든요. 미래의학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거죠. 알파고가 거의 비슷한 것처럼 여러 층위의 어떤 그 경험들을 분석을 하고 그걸 또 그 상위 층위를 넘겨서 또 새로운 차원의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이런 그 층위들이에요. 그런 지금 여기서는 10 by 10 그래서 10 by 10 그래서 10개의 이런 정보층과 또 10개의 어떤 인생 정거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10개의 공간적인 차원과 또 10개 시간적인 차원이 어떻게 맞물려서 의학의 지형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각종 오음이 있어요. 오음 전에도 얘기했죠. 오믹스가 이제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집합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단위만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 층에 속하는 여러 그 다양한 것들의 모임, 집합, 그것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포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에서 노출된 그런 겁니다. 노출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환경에서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에 노출됐다라든가 햇빛이라든가 또는 뭐 배기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으로부터 습득한 그런 것이 엑스포점이고요. 그다음에 에피지놈은 지놈의 어떤 최근 버전이죠. 그러니까 후성 유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후성 유전. 그래서 유전자만이 모든 형식을 결정한다는 그 생각은 이제 틀렸다는 게 이제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그런 것들에 의한 이제 유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미생물들의 얘기고요. 메타볼롬은
우리가 이제 대사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뭐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지만 그 중간 여러 가지 산물이 있고 그것들이 대사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집합으로 봤을 때 메타볼롬이고요. 근데 프로테움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에서 얘기하는 유전자, RNA, 단백질 이렇게 이어지는 그 단백질이고요. 트랜스크립톰은 그 중간 산물인 RNA이죠. 그다음에 지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사설. 그런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미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이 책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아나톰이라고 그랬어요. 아나톰. 그러니까 해부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구조들의 집합. 우리가 아까 봤던 베살리우스의 해부도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모습들, 거시적인 모습들을 이거고요. 근데 바이오센서는 이건 뭐냐면 피지엄이에요. 피지엄. 피지엄은 무슨 뜻이냐면 생리체죠. 생리체. 생리적 기능들의 총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층위가 다 다른 거죠. 구조라고 하는 것과 생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소셜 그래프는 이건 이제 다시 말하면 이거 다른 걸 나머지 것을 합해서 피놈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이건 형질체죠. 형질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질들의 총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얼굴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적인 질병의 원인과 관련된 그런 뭐랄까요 프리디스포지션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내 모습, 형질, 이것은 이제 형질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0가지의 이런 집합체들, 그런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상당히 위계적인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막 뒤섞여 있어요. 질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확한 질서가 잡히진 않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는 우리를 살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생활 경험을 규정하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앞으로는 미래의학에서 대단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렉토폴의 책입니다. 청진기가 사라진 일시라고 봤죠? 원래 제목이 Patient Will See You Now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동안은 Doctor Will See You 나오거든요. 그 의사가 당신을 봐줄 겁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 우위에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는데 이 양반은 이걸 뒤집는 거죠. 그래서 Patient Will See You Now. 환자가 당신을 볼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료의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미래의학의 변화는 결국은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그런 200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의사 우위의 가부장적 문화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개의 작은 챕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나의 GIS. GIS는 뭐냐?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것이 GIS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제목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목을 몸과 삶의 무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늬들입니다. 이 어떤 무늬를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내비게이션은 길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GPS 신호가 오고 뭐 주위의 상황이 어떻고 또 주변 교통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데이터를 종합하지만 그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길을 진행하는 것에 관한 거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GIS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문이고 그런 정보들이고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요 5개의 소챕터가 있는데 주로 오늘은 요 얘기만 주로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요 얘기는 뭐 그렇게 큰 내용이 없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나의 GIS라고 하는 제목만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GIS라는 것은 최초의 이분이 제시하는 최초의 GIS는 요 가운데 건데 요건 뭐냐면 1800년대, 1840년대쯤 될 겁니다. 영국 런던에 콜레라가 대유행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원인을 알 수가 없었고 세균의 존재조차도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떤 패턴으로 이 질병이 발생하는가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을 점으로 찍어요. 그래서 런던에 이렇게 점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이 많이 찍히는 지역의 특성을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어떤 상수도 펌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템즈강에서 퍼올린 그런 상수도죠. 그러니까 그 상수도를 마신 사람들이 주로 콜레라에 걸리더라라는 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현대적인 역학, 에피데미올로지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그 GIS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 이것은 지리적인 내비게이션,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지리적인 내비게이션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의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GIS는 디지털의 인간 자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디지털화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에서 정보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해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다시피 근대 서양 의학은 해부학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베살리우스 해부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15세기에. 근데 21세기 와서는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아주 다양한 이미징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에 관한 것이 디지털하는 거죠. 인간을 이제 그 디지털 정보로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결망이라는 게 또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 연결망이 있는 거고요. 또 사회 연결망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으려면 나라고 하는 몸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정보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이 있죠.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지놈 프로젝트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관한 유전 정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개인들만 가지고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 명의 정보가 모였을 때 그것이 비로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GIS는요, 인구학적 정보, 뭐 나이가 어떻고 성별이 어떻고 무슨 과거 경험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뭐 평균 소득이 어떻고 직업이 뭐고 이런 거, 그다음에 생략적인 것, 생리적인 변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회복적 어떻게 생겼느냐, 그다음에 환경 자료 이런 것들을 모아서 GIS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GPS 신호를 잡고 교통 그 흐름을 우리가 관련 정보를 갖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운영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 다 바이러스나 세균들, 그것들의 계통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것들도 지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유전 정보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그 병원체에 노출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다른 게 왜 다른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전파되고 있는데 전파 경로들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정보들이 아까 본 이런 그 층위를 이뤄서 분석이 돼서 여기 이제 AI가 활용되겠죠. 그래서 질병의 패턴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에릭 토펄의 10x10 접근법은요. 왼쪽에 있는 것은 아까 봤던 그 층위들이죠. 그 층위들이, 오른쪽은 인생의 이제 어떤 시간적인 정거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아까 설명했고 있죠. 왼쪽 거는요. 오른쪽 거는 다시 설명할 겁니다만 임신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태아, 신생아 뭐 쭉 나가서 나중에 죽었을 때 분자, 부검. 이제 지금 과거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사람이 죽으면 부검을 해서 죽음의 원인을 찾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부검을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부검은 분자 부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의 몸에서 채취한 그 샘플을 갖고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 친척이라든가 가족들의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그 죽음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정보는 친척들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교함으로써 죽음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단계들, 생애의 단계들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소셜 그래프, 평질체, 가장 이제 거시적인 거죠. 소셜 그래프는 인구 통계학적 정보, 위치, 어디를 가고, 그죠? 어디 가서 뭘 하고, 우리가 신용카드 정보만 봐도 우리의 생활 패턴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소비 패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는 누굴 만났고, 이건 뭐 SNS를 보면 대충 알겠죠. 그다음에 친구의 친구는 또 누구고, 이것도 분석할 수 있죠. 뭘 좋아하고 이 사람이 어떤 좋아요를 많이 눌렀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교육, 뭐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알 수 있고, 반려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이제 중요한 요소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올리는 사진은 어떤 거고, 동영상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또 소셜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셜 그래프. 이게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가끔씩 걔네들이 그 나에 관한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서 주잖아요. 워드 크라우드도 그려주고요, 그죠? 뭐 어떤 그 나의 삶을 AI가 어떤 문장으로 표현해 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소셜 그래프예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죠. 그다음에 사회 연결망 지도, 내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저기 뭐야 심리학에서는 이미 나온 얘기인데, 행복은 전염된다 그래요. 행복은 전염된다.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행복해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전염됩니다. 행복과 건강은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형질체, 전체 형질들의 집합이죠. 한 개인의 관찰 가능한 특징과 특성들의 합성물, 이게 형질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 교육에서 스키마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해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인상을, 임프레션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키마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형질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에 따라 고정되어 있지가 않죠. 시간에 따라 변화해 나가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화도 포함해 놓은 겁니다. 형질체에는. 이게 안 될까? 예. 그 다음에 생리체. 생리체라는 것은 생리적인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센서, 온 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리적 기능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모니터링 할 때 나타나는 그 자료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생리체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아이고. 자, 그렇고요. 그래서 혈압, 심장 박동, 뭐 호흡률, 혈중 산소 농도, 이것도 이미 이제 스마트워치에서 이제 하고 있죠. 심박 변이, 심박출량, 피부 전도 반응 다 가능해요. 체온, 안압, 혈당, 뇌파, 두개 내압, 근육의 움직임 등 이런 것들 다 이제 감지해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면의 질도 저는 이제 그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이걸 차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어떻게 잤는지를 다 기록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깊은 잠이 부족했다는 등, 뭐 스트레스 줄이라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잠이 몇 퍼센트, 짧은 잠이 얕은 잠이 몇 퍼센트, 깨어 있는 시간이 얼마, 이렇게 다 분석을 해준단 말이죠. 이미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혈류 주입 나노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마이크로 특공대라는 옛날 영화가 있었잖아요. 혈액에다가 센서를 주입하면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내 몸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전송해 준다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뭐 공상과학 소설 같습니다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머지않아서. 그래서 여기는 뭐 종양 DNA를 찾아낼 수도 있고, 면역 기능도 알아낼 수 있죠. 혈류에 흐르는 면역 단백질들 있잖아요. 그걸 센서가 잡아낼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전조 증상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미리 주의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점차 스마트화 돼가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굉장히 많은 센서가 있대요. 한 400개가 있답니다. 자동차 400개가 있고 우리 스마트폰에 10개의 센서 있다고 그래요. 10개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400개, 10개. 우리 몸에 그런 센서를 붙이지 말라는 법이 없죠. 이미 많은 그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포함해서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영상과 해부체. 옛날에는 최초의 단계는 그 시신을 해부를 해서 몸 구조를 살펴봤지만, 그 이후로 엑스레이 영상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크고 방사선이 나와서 해로워요. 지금은 아주 최소 단위로 포터블로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채취할 수가 있죠. 뭐 치과 엑스레이 보여주고, 왼쪽 거는 휴대용 초음파 기계인데, 이런 기계들 갖고 우리가 얼마든지 간편하게 우리 몸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책이 이제 청진기가 사라진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청진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의료인문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청진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청진기를 통해서 환자와의 스킨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스킨십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진기라는 것은 그 정보를 얻는 기능보다도 환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톡폴은 그런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청진기를 통해서만 환자랑 유대관계를 높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반복합니다만 이분은 이런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의사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던 어떤 귀찮은 일들은 다 이제 기계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역할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청진기를 통해서만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환자와 접촉하는 그런 면이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넓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미래의 우리 의학이다, 의료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청진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채취로서의 기능은 그렇게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자의 접촉이라고 하면 규정한 거지만 새로운 그 세상에서는 그 접촉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규정한 것이긴 하지만 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또 달라지는 상황에 적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염기서열 분석과 유전체예요. 우리 처음에 우리가 휴먼 지놈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우리 유전자가 한 수십만 개는 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한 3만 개, 처음에 3만 개라고 그러더니 이제 요새 2만 개라고 그러더니 이제 여기서는 19,000개라고 그래요. 한 19,0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0억 쌍의 DNA 염기 서열 중에서 유전자, 그러니까 프로테인으로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그런 부분은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8.5%는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1.5%에 해당하는 걸 진유전체라고 그러죠. 엑솜이라고 그러죠. 전체 유전체의 1.5%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작은 거죠. 나머지는 어떤 기능을 하냐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만 아는 척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유전병도 멘델식 유전, 그죠? 우성열성 이런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것이 7천 종쯤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 중에서 뭐 그렇게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유전병이 멘델식으로 유전되지 않죠. 아주 복잡한 과정으로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 사례에 불과한 거죠. 우리 몸에는요 37쪽의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뭐 여기 저 책에 따라서 많이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100조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37조랍니다. 어떤 계산안을 거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들어가 있는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고 배웠잖아요. 37조 개가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배웠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일 세포 염기 서열 분석이라는 걸 해보면 세포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37조의 세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큰 흐름에서는 동일성이 있겠지만, 동일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동일한 동시에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현저한 차이가 난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암이 생겼다 했을 때 그 암세포의 유전자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암세포마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의학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일한 것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일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사람의 몸도 구조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된다는 게. 우리는 동일성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차이의 패러다임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다. 세포마다 다르다. 암세포를 하더라도 그 세포는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들의 모자이크다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세포들의 모자이크다라고 하는 것, 단일한 것들이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유전자에만 관심을 가져왔잖아요. 유전자에만. 그래서 유전자가 어떤 생명의 지도라고 생각했던 때가 한때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이후에 밝혀지죠. 뭐 다양한 것들이 밝혀졌고, 그리고 유전자의 변이 그 자체가 아니라 유전체 전체의 구조가 중요하다. 지놈.
그 전체 구조,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다양한 뭐 층들 있잖아요. 프로테옴, 트랜스크립톰, 뭐 메타볼롬, 뭐 다양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사체, RNA들이죠. DNA가 RNA로 번역이 돼요. 전사가 되죠. 이 전사된 전사체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DNA가 RNA로 가고 여기서 프로테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프로테인이 대사가 되죠. 대사가 다양한 대사가 된 게 이게 이제 메타볼롬이죠. 대사체가 되는 거죠. 지놈, 트랜스크립톰, 프로테옴, 메타볼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RNA들끼리도 다양한 조합을 이뤄서 또 굉장히 많은 그 형질을 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단백질체 보통 지놈은 아까 19,000개라고 그랬죠. 2만 개로 되는데 19,000개 되고 19,000개 되지만 이것이 똑같이 하나의 단백질 하나의 형질을 만든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여기 얼터너티브 프로모터도 있고 그래서 뭐 에디팅도 있고 그래서 복잡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랜스크립톰이 생기고 여기서 그러니까 지놈은 2만 개쯤 되고요. 트랜스크립톰은 10만 개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센트럴 도그마가 뭐예요? 하나의 유전자에서 하나의 RNA가 되고 하나의 RNA가 하나의 단백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19,000개,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으면은 그것으로부터 나온 트랜스크립톰은 10만 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단백질로 가면 또 100만 개가 되는 거예요. 100만 개. 단백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백질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접히나 저렇게 접히냐에 따라서 다양한 또 성질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새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복잡한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사체 뭐 비슷합니다.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들여서 형질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우리 몸에는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37조 개의 세포가 있지만 또 내 몸에는 내 피부, 내 구강, 내 장 뭐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죠.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산다고 그래요. 보통 전에 한 10배라고 그러는데 10배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 세포 37조, 그다음에 미생물 세포 100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세포가 주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미생물이 주인일지도 몰라요. 내 몸의 주인은 내 세포가 내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보다도 미생물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수를 봐도 그래요. 내 몸은 19,0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내 세포에는. 근데 내 몸에 붙어 있는 무생물들은 1만 종이 돼요. 만 종이, 종류만 만 종이에요. 종류만 만 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유전 정보를 다 모으면 800만 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000대 800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그 미생물들이 나한테 아주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그래서 주류 의학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소위 말하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 있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건 우리가 뭐 유산균 먹고 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들의 생태를 변화시켜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만에 관련된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비만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어떤 미생물 영향 때문이다라는 얘기고요. 암, 심장, 알레르기, 자가면역, 특히 자가면역도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것, 내 몸에 붙어 있는 미생물들의 영향일 것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의학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유 양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뭐 의학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과거의 그 근대적인 패러다임, 중심주의, 중심에서 뭐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응용하고 이런 중심주의 사유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젊은 세대가 이건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기성세대들은 벗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후성 유전체 말씀드렸죠. DNA 곁사슬이에요. DNA만 있는 게 아니에요. DNA를 싸고 있는 여러 단백질이 있고 사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메틸레이션이 됐다, 무슨 히스톤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성 유전체인 거죠. 그래서 유전 정보만이 DNA 서열만이 형질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걸 둘러싸고 있는 세포 내 환경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후성 유전체다. 환경 노출체.
우리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른 환경에서 살면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일란성 쌍둥어를 갖고 이제 실험을 많이 하는데 이게 두 가지 환경이 있어요. 제너럴 익스터널 엔바이런먼트, 일반적인 외부 환경이 있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환경이 있고 또 개인의 또 특별한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담배를 피웠다 안 피웠다, 운동을 많이 했다 안 했다, 그다음에 뭐 어떤 특정한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외부 환경이죠. 이것이 내부 환경과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내 질병 패턴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뭐 방사선, 공기오염, 꽃가루,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노출체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 타임을 봅시다. 지금 이제 정보의 층들을 봤잖아요. 정보의 문의들을 봤어요. 정보 문의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이제 쭉 보면은 시간별로 나열되어 있죠.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 전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임신 전 단계부터, 임신 준비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태아, 신생아 쭉 해서 나중에 죽었을 때 분자, 부검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 10개의 정거장을 이분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 계획. 처음에 이제 우선 임신을 계획할 때 부모가 먼저 검사를 받는 거죠. 내가 어떤 유전병 소인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낭포성 섬유증, 척수, 근 위축, 뭐 취약, 엑스증후, 고셔병, 테이삭스병,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들이 유전 검사를 받으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하든가 또는 시험관 아기를 하죠. 시험관 아기를 해서 시험관 아기의 유전 검사를 해서 선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질병이 있는 아이를 착상시키지 않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임신 계획이죠.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거고요. 태아 같은 경우에는 산모 혈액을 채취해서 염색체 이상을 볼 수가 있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운 증후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이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산모의 혈액 속에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신이 후기에 접어들면 아이의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하잖아요. 지금도 뭐 초음파를 하고 심박수를 보고 그다음에 아이의 반응을 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어났으면은 이제 예를 들면 태어났으면 발 뒤꿈치 천절을 해서 이제 이런 질병, 페니케톤 유증, 갈락토스 혈증 중 희귀병들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찾아내면 예를 들면 페니케톤 유증 같은 것이 밝혀지면은 이거는 음식만 조절하면 다 통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생아 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염기서열 분석 비용이 점점 싸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차경영 센서. 예를 들면 이제 돌연사들이 많잖아요, 신생아들에.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미리 이제 센서를 붙여놓음으로 해서 미리 경고를 발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진단되지 않은 질병. 이건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미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병. 이거 미병이죠. 아직 병이 아닌 상태. 아직 병이 아닌 상태지만 이 서양의학의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죠. 본인이나 부모 또는 친척의 DNA를 보면 아직 진단되지 않은 질병이 발견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나한테 이런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증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속에는 진단되지 않은 질병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미래의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질병의 예방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방암 같은 게 BRCA 1, 2 안젤리나 졸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전적 비용종성 대장암, 뭐 용종증, 뭐 노인 황반성 변성,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유전적 소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지가 나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APOE4 유전자, 이거는 이제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8%의 확률, 두 개가 있으면 뭐 24%의 확률, 뭐 이런 식의 그 알츠하이머의 확률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외상성 뇌 손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뭐 유식축구나 무슨 뭐 이 권투나 이런 격투기 같은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소연을 가지고 있으면 외상으로 뇌가 망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센서 이건 뭐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활용될 수 있다. 거시적 센서는 천식을 같은 거를 잡아낼 수도 있고 나노 센서 아주 미세한 나노 센서를 집어넣으면 DNA, RNA, 단백질 뭐 그다음에 자가 항체 신호 같은 거 감지할 수 있고 특히 일형 당뇨 같은 경우에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 자가 면역 질환의 그 신호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 바이오 센스를 통해서 그런 얘기고요. 감염성 질환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화두가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말하자면 정확히 사회 연결망 지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확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경로로 다른 사람과 접촉했는 걸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정렬 지도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중요해진 것은 전체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병원체는 지금까지는 이제 찾아내서 이게 무슨 균이다, 그다음에 항생제에 뭐 감수성이 있다 없다 이것만 했지만 이제 이 병원균이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또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걸 분석하고 또 우리 몸에 또 지놈과 상관성을 찾아내면은 질병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세균이 또는 바이러스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세균과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한테 병을 일으키는지 그 기원을 그 역사를 추적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네트워킹의 디지털 과학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연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예요. 우리 의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의학도 그렇게 크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대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직도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 뭐 많이 알려져 있죠. 이건 이제 지금 현대의학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우리가 생식성 DNA, RNA를 보면 200개 가량의 유전자 차이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P53 종양 억제 유전자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변이도 이제 유전병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 암 유전체 지도 구축 사업이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몸의 유전체를 찾아냈잖아요. 이제 암 유전체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학 프로파일링 뭐 이런 거, 암의 유전적 이질성 아까 말했죠. 같은 암에도 그 유전 정보가 다르다고. 그다음에 비부호화 요소에 의한 암 유발도 있다는 거죠. 그 단순히 유전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다른 유전도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암 면역 치료죠. 암 면역 치료, 면역계를 어떻게 자극을 해서 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느냐 또는 치료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면역계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암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이런 암 종의 12가지를 얘기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층위의 정보들 또는 저는 이제 제 용어로는 문의들, 그죠? 어떤 정보들의 문의들이죠. 그들이 연결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분자 진단과 약물 유전체라 하기라는 건 뭐죠? 우리는 지금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특정 약을 그냥 쓰잖아요. 다 똑같이. 근데 사실은 환자에 따라서는 그 유전 정보가 다르잖아요. 난 다른 유전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유전체에 따라서는 내가 쓰고 있는 약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이건 약물 유전체예요. 파마코지노믹스라고 그래요. 그런 건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을 찾아내는 걸 분자 진단을 통해서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DNA에 따라서 달라지는 반응들, 약물들이 달라지는 게 많단 말이죠. 근데 아직은 좀 초보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야만,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야만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울증에 리튬을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는 뭐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120배까지 그 효능의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C형 간염에 쓰는 인터페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38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정규 분포 곡선의 요 평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치료법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정규 분포 구간 안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꼬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벗어난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맞춤 의학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첫 발이 이 약물 유전체학, 파마코지노믹스다.
된다라는 거죠. 건강수명 유전체학. 자, 요것도 이제 봐야 될 게 참조 유전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휴놈 지놈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유전체를 밝혀냈잖아요. 그 유전 서열을 밝혀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간 유전체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참조 유전체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젊고 건강한 사람의 유전체였다고 그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유전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이 먹어서 어떤 유전병에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조 유전체라는 것을 좀 달리 정의해야 된다. 이 양반은 뭐라 그러면 많은 건강 노인의 염기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 노인들을 분석을 해야 제대로 된 분석이 될다. 제대로 된 거라기보다는 건강한 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믿을 만한 그런 참조 유전체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식 유전자와 보호 대립 유전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 유전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알츠하이머에서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명에 따라서 단기간에 나타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상해에 거쳐서 나타나는 건강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는 건강 수명 유전체학이라는 게 필요하다. 지금 단면에서만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 과정을 통틀어서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자부검 아까 말씀드렸죠. 사망한 개인, 그다음에 살아있는 친척들, 가족들에 관련된 분자 정보를 뭐 수집해서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일반 부검이라고 하면 그냥 이 사람의 배를 갈라서 신체를 갈라서 그 속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는 거였지만 그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분자 부검을 해서 유전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를 구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구해서 그것과 연관성에서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찾는 그런 분자 부검이 이제 일상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심장병 환자들의 이제 가족들을 쭉 본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의 GIS 10가지 치약 도구죠. 평생 10번의 정거장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 관한 거대한 멀티스케일 파노라마 정보다. 멋지지 않나요? 나에 대한 정보예요. 나에 대한 문의들이 파노라마로 펼쳐 있어요. 딱 정지돼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제 과거에는 뭐 해부학적인 또는 생리학적인 그런 구조와 기능의 정보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양한 뭐 유전이다, 그다음에 단백질이다, 무슨 뭐 RNA다, 뭐 사회적 관계망이다, 이런 종합적인 정보들이 모인 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죠. 내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나에 관련 정보들은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지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클라우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은 계속 이런 정보들의 소유가 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이게 무슨 뭐 의학 전문가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또는 뭐 정부 기관이 가지거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보의 소유권은 나다. 내가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가부장주의, 메디컬 파터널리즘이 극복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가 다 최선을 사용을 안다라는 생각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GIS 얘기는 다 끝났고요. 나머지 이제 4개 챕터를 짧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조하는 게 참여의학이에요. 파티시퍼터리 메디신이에요. 지금까지는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환자가 참여하는 의학이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참여해야 되는 거고, 환자가 참여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큰 치유의 도구가 된다. 환자가 치유의 아주 중요한 에이전트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사례는 뭐냐, 이런 분권화된 보편적 진단 도구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체 정보를 생성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에 담아 다니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속 의사들의 권위만을 주장해서는 이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공유해서 그거를 해석해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CEO가 의사고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에이전트가 이제 환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강조하는 의무 기록과 의약품인데 의무 기록을 공유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비밀주의잖아요. 그래서 의무 기록을 지금 공개할 수 있긴 합니다만 원한다면 공개가 됩니다만 일상적으로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장은 이 사람은.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오픈 노트 실험을 해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지금 의료인문학 서사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의사가 의무 기록을 작성하잖아요. 그다음에 환자한테 읽게 해요. 환자가 읽고 거기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의무 기록을 공개하는 오픈 노트 프로그램, 의사와 환자가 같이 서명하는 그런 거를 제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 미국 뭡니까 메디케어에서 시행하고 있대요. 블루 버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나에 관계된 건강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공개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료와 관련된 정보는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에 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비용 얘기도 하는데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안 하죠. 의사들은 비용을 얘기 안 하는 게 자기 권위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용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환자가 공유해야 된다. 이거는 얼마가 들고 뭐 그렇게 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죠, 물론. 지금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예일 대학교는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공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의료 공급자가 지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이 이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다음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하고 이런 것도 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의사,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앞으로 의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앞으로 굉장히 크다란 중요한 진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 개입 시대 DIY 메디신이라고 그러죠. DIY 메디신.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에서 MOOM이라고 그랬죠. 무크에 대면서 MOOM, Massive Open Online Medicine 라고 이제 공개적인 의학을 얘기했지만 이제 공개 의학과 더불어서 참여 의학, DIY 의학이 이제 앞으로 된다는 거고, 환자 개입 시대,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인데 이건 뭐랑 같냐면 인게이지먼트. 이건 뭐랑 똑같은 인파워먼트예요, 결국. 환자의 그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환자가 자기 질병의 자기 몸의 치료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요, 참 의사들이 괴롭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환자도 만족시켜야 되고, 평가도 받아야 되고, 뭐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의무 기록도 공개해야 되고,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수가 보상도 이제 수가도 비싸지 않은 거에 시달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큰 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일 텐데요. 이분은 이런 것들을 그 즐겨라. 이걸 어떤 변화의 계기로 삼아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압박이 극도로 심한 압박 속에서 지속 가능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디지털 의학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의학이 이런 압박으로부터 당신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분이 디지털 지수 DQ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지표, 디지털 지능을 평가하는 5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과 같이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 당신은 모든 환자를 한 사람의 개인으로 바라보고 염기 서열 분석, 센서, 영상 촬영 등 우리의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환자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환자들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환자들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환자에게 뭔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닥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르치다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환자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배움의 매체들이 이제 디지털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당신은 환자 생성 자료를 옹호하여 환자가 만들어낸 자료, 당신의 환자들 각각이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자신의 질병과 관련된 핵심 자료를 습득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정보를. 자신의 질병에 대한 것들을 환자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공유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사가 이제 그 디지털 지수가 높은 의사라는 거죠. 세 번째, 당신은 자신의 환자들을 활성화하고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중심 보건 의료에 환자들이 최대한 참여하게 만드는 일에 전적으로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기성 세대의 의사들은 전혀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큰 흐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 여러분들은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환자들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자를 활성화한다. 아까 인게이지먼트, 임파워먼트 있잖아요. 환자를 개입시키고 환자를 치유 과정에 개입시키고 그 자기 몸인데, 그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뭔가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거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자와 모든 의무 기록을 공유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동등한 협력자로서 최고의 존중으로 환자를 대하며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세밀한 부분까지 그들과 대화하고 공감과 연민으로 대하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 나오는 5가지 질문들이 전부 다 의료인문학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이분은 심장 전문 의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의료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료인문학은 하나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그냥 어떤 어느 분야에 있건 간에 그 성찰, 반성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다음, 당신은 트위터에서 믿을 만한 의학 정보를 팔로우하는 등 모든 새로운 정보를 꾸준히 학습하겠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특수한 환자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모든 도구마와 지침의 의무를 얘기하겠습니다. 기존의 모든 도구마와 지침의 의무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도전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싱킹이죠. 크리티컬 싱킹입니다. 크리티컬 싱킹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기존 질서와 상당 부분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딪힘을 감수하는 사람이 결국은 미래의 주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믿을 만한 의학 정보원을 팔로우하라. 이제 여러분들 이 책의 저자를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릭 토플입니다. 트위터에 가면 이분 트윗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코비드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의학 최신 정보들을 팔로우하고 그걸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에릭 토플에 팔로우가 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문장을 4개의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와 정보의 짐을 더는 것은 환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사를 자유롭게 하는 부분이다. 아까 온갖 부담 속에 둘러싸인 의사의 모습을 봤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건 뭐냐 하면 환자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의 짐을 덜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나한테 부담을 주는 것들은 AI한테 맡기거나 또는 환자의 역할로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의미의 의료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동시에 의사도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런 부담을 모두 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는 AI에, 일부는 환자에게 나눠줘라. 그다음에 의사들에게만 압력을 가하는 대신 컴퓨터 자동화에 의지한다면 의사들의 역할은 실제로 현장에 확장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사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의사들 계속 이런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져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자동화를 많이 시켜라는 거예요. 자동화를 시키게 되면 의사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거고, 줄어든 부담을 환자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활용해라라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내려놓고 디지털 의료를 끌어안는 것이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퇴출과 환멸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역설적인 거죠.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미래에 없어질지가 의사도 중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저항을 해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디지털화되는 걸 저항을 해서 의사가 직업을 잃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몇몇 집단이 저항한다고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존의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디지털 의료를 끌어안아라. 디지털 의료를 끌어안았을 때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다음 민주화된 형태의 의료 적응하는 경쟁을 해야 된다.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쟁 계속 성적 뭐 이 좋고 저거 무슨 뭐 그래서 뭐 무슨 과 나오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잖아요. 무슨 뭐 저 성적 가지고 모든 걸 키재기를 하고 줄 세우기를 한다는 건 참 우스꽝스러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민주화된 형태의 의료를 하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내가 시험을 잘 받는다 못 받는다를 갖고 경쟁한다는 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진짜 시대에 뒤진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에릭 토폴이라고 하는 저자의 그 시각을 통해서 미래 의료의 풍경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도 잠깐 짧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젊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기성세대의 의사들은 아마 동의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또는 에릭 토플을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엄청나게 중요한 자세 전환이고 미래를 대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학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지금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뭐 경제 정책도 그렇다고 그래요. 다른 경제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자가 미래의 주인이 되다. 그렇지 않으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미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의사 또는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민주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데서 성공하는 그런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